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드라마 같은 35라운드였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주말에 커뮤니티를 보잖아요. 볼만찬 검색을 해보면 다 이 얘기입니다. 네, 진짜 예술이다. 특히 놀랬던 게 강원 얘기. 강원이 그 전까지 19경기인가? 20경기 19경기죠. 19경기 노무승부 행진해갖고 저희가 늘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명은 강원 찍고 한 명은 인천 찍고 근데 무승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거 강원 징크스까지 끊는구나. 예. 두 개 라운드 연속 요골킬이에요. 이렇게 와, 다시 한번 봐봐. 이것도 레전드네. 저희 편집자가 이제 슈퍼매치를 창 기자가 수원 그 무승부라고 해놨고 제가 수원승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 보시면 제가 무승부를 얘기를 했고 창 기자가 수원승을 얘기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창 기자 두 라운드 연속 여골킬이고 저는 한 개, 두 개, 12경기 중에 딱 3개 맞췄습니다. 정말 둘이 합해서 12개 중에 경기 중에 3개 맞췄다는 거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토토 방송도 아닌데 뭐. 근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좀 재미로 시작해갖고 재미로 끝나면 좋은데 사실 부담도 느끼고. 그럼요. 아예 저희는 추가 모시고 네 다만 열심히 취재를 하는 정도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치열했던 우승 경쟁과 강등 경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현대가 더비를 포함해서 뜨거웠던 35라운드 리뷰해보고요. 주중 이어지는 36라운드 프리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포항 제주전 제주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축신의 자리를 메울 것인가였죠. 포항 신진호 자리에 노경호 세웠고 이수빈을 파트너로 두면서 2000년생 듀오가 제주의 경험 많은 이창민, 윤빛가람 베테랑을 상대했습니다. 제주는 최용준 자리에 프리뷰 때 말씀드린 옵션 중 하나였죠. 김봉수를 올려 썼습니다. 라이트백 조성준 그리고 포항 레프트백 심상민이 격돌했고요. 김승대, 주민규가 공격 선봉에 나섰습니다. 두 팀의 탐색전 금방 끝났습니다. 8분 만에 윤빛가람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윤빛가람이 제루소에게 공을 건네고 제루소가 뒷발 로빙 패스로 다시 윤빛가람에게 리턴을 했고 윤빛가람이 잡아두지 않고 왼발 슛으로 골을 넣는 그런 만화 같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윤빛가람이 올해 제주에서 딱 2경기에서 득점을 했는데요. 나머지 한 경기가 바로 지난 8월 포항전입니다. 그때 잠금 장치가 풀린 그런 시점이었고 네. 그때 제주의 스코어가 5대 0이었습니다. 그런 제주의 리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5분 김승대가 우상탕탕 과정에서 득점을 했는데요. 7월 5일 성남전 이후 석 달 만에 시즌 5골을 넣었습니다. 주민규가 전반 막판부터 후반 초반까지 기회를 4차례나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날리면서 스코어가 1대1 상태로 좀 오래 지났고요. 후반 33분 결정적 장면이 나옵니다. 이창민의 슛에서 비롯된 공격이 포항의 득점 장면처럼 골대 앞에서 좀 우당탕탕하기 시작했고 진성욱이 강현무에게 걸리면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창민이 키커로 나서서 득점을 하면서 제주는 4경기 만에 승리를 하면서 아챔 싸움을 이어갔고요. 순위는 그대로 6위인데 5위 강원과의 승점을 59점 동률로 만들었고요. 4위 인천과는 1점 차로 좁혔습니다. 3위 포항과는 6점 차고요. 3위와 5위가 모두 승리하지 못해서 더욱 귀한 승리였다고 할 수 있고요. 포항은 스플릿 도입 이후에 2연패입니다. 그랜트 공백이 커 보이는데요. 맞아요. 올 시즌 그랜트가 선발 출전한 26경기에서 13승 거의 50%에 달하는 승률을 보이는 팀이 포항인데 그랜트가 결장하거나 교체로 뛴 9경기에서는 5패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그랜트 공백이 이날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고 한 가지 소득이 있다면 박승욱이 돌아왔다는 것 정도일 겁니다. 제주는 최근 포항전 3경기에서 2승 1무 상성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윤스한테 맞고 포항한테 화풀이했네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최고의 빅매치 울산 전북전 에서 울산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역대급 현대가 더비. 네. 저희 아버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야,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네. 그 승자는 울산이었습니다. 울산이 전북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승점 차를 8점으로 벌렸습니다. 사실상의 결승전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소문난 자체 먹을 거 없다고 했는데 이날은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 현대가 더비 중요 포인트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라인업 주중 FA컵에서 힘을 뺐던 울산은 아껴뒀던 전력을 총출동시켰습니다. 김영권, 이청용, 김태환, 정승현 등이 모두 선발 출전했고요. 전북의 FA컵 준결승과 비교해서 김진수 자리에 최철순 그리고 바로우 대신에 강상윤을 넣은 정도로 제외하고는 같은 라인업이 나섰고요. 첫 포인트입니다. 전반 8분이었죠. 서령우의 경고입니다. 서령우가 위험한 동작으로 한교원을 막아내는데
주심은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만약 여기서 퇴장이 나왔더라면 경기의 향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서령은 전반 15분에도 위험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울산 벤치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죠. 두 번째 포인트, 전반 33분 바로우의 선제골입니다. 울산의 기세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바로우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죠. 원정팀 전북의 선제골로 울산의 트라우마를 흔들 수도 있었고, 동시에 동점골을 위한 울산의 공세, 전북의 지키기로 경기 구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네. 울산의 공격도 좋았지만 전북의 수비 집중력 정말 대단했거든요. 전북은 울산의 파상 공세를 잘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최철순, 그리고 박진섭, 송범근, 맹성우의 투지가 빛났습니다. 그 한 축이 빠지게 되면서 이게 세 번째 포인트가 되죠. 후반 7분 맹성웅이 김영권과 충돌하면서 교체 아웃됩니다. 맹성웅이 전북 중원에서 이 공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 중 하나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컸고요. 류재문이 대신 들어갔는데 류재문이 이 두 번의 페널티킥 상황에 모두 연루가 되면서 이 맹성웅의 공백이 더욱 아쉽게 됐죠. 김영권은 구두 경고로 위기를 넘깁니다. 이 판정 이후로 전북 쪽 벤치는 더욱 격앙이 됐고요. 후반 17분 바로 터치아웃 과정에서 김상식 감독의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후반 18분 레오나르도의 페널티킥, 그리고 이어지는 VAR 취소입니다. 류재문이 레오나르도와 충돌했다는 이유로 주심이 바로 이제 PK를 주지만 그쵸. 결국 취소가 되죠. 이 장면에서 페널티킥이 나왔을 경우 경기 양상이 또 달라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북이 더욱 내려서는 결과를 만들었고 울산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후반 29분 마틴 아담의 투입입니다. 이날 영웅이었죠. 네. 특히 바로우랑 연결되는 이 김태원을 바꾼 선택이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진짜 승부세였고, 아담의 투입으로 전북은 이 높이에 대한 부담까지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더욱 흘렀고 이 중원을 삭제한 채 이 강대강의 대결로 흐르게 되잖아요. 울산의 엄청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 송민규 그리고 김문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이제 진짜 한 골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후반 막판, 후반 인저리 타임으로 7분을 주게 됩니다. 네. 이 7분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경기는 더욱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흐르게 되고요. 일곱 번째 포인트 93분입니다. 울산의 파상 공세 속 이청용이 때린 슈팅이 류재문의 블로킹에 막혔고, VR 결과 류재문의 팔에 닿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됩니다. 아담이 이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승점차 5점, 여전히 전북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마지막 포인트 99분입니다. 이규성의 코너킥을 아담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울산이 기어코 승부를 뒤집습니다. 울산 벤치가 모두 뛰쳐나와 환호를 지르고요. 홍명보 감독 거의 4강시나 이 스페인전을 방불케 하는 세레머니 펼쳤고, 그간 눈물을 흘렸던 울산 팬들의 아픔을 씻어줍니다. 이 골로 8점 차. 사실상 우승 경쟁 마무리되는 골이 됐습니다. 과거에 그 홍명보 감독이 라커룸에서 이게 팀이야 한번 혼낸 적 있잖아요. 이 속으로 이날은 이게 팀이다 싶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강원 인천전. 현대가 더비에 비하면 좀 지루한 0대0 무승부였습니다. 강원이 마침내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5월 29일 수원전에서 1대1로 비긴 후 무려 20경기 만에 무승부였습니다. 넉 달이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인천은 파이널 라운드 시작 후 첫 승점을 챙겼습니다. 일단 양 팀의 라인업을 보면 강원은 지난 제주전과 복부 라인업을 꺼냈고요. 최근 승리가 없는 인천은 제법 변화를 줬습니다. 오재석이 올 시즌 첫 리그 출전. 시즌 전체를 보면 4월 27일 광주와 FA컵 이후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았고요. 아마 유부남이 된 다음에 아마 첫 처음이죠. 출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내를 두고 첫 출전. 네. 이주영이 왼쪽 윙백으로 나섰습니다. 중앙도 이강현, 이동수 라인, 그리고 3톱도 김도혁, 이용재, 홍시우로 또다시 변화를 줬습니다. 전반은 강원의 페이스였습니다. 슈팅수 4대2, 유효 슈팅수 3대2, 점유율 55대 45에서 보듯 강원이 전반 좌우 측면에 빠른 침투를 앞세워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전반 18분이었죠. 이 케빈 김대원으로 이어지는 이 전광석과 같은 역습에서 이정엽, 양현준으로 이어지는 컵백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강원 특유의 역습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후반은 인천의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슈팅수 8대7, 점유율 52대 48로 인천이 우위를 점하죠. 인천의 아길라르가 들어가면서 공격이 풀리기 시작했고요. 후반 1분 홍시우의 컵백이 거의 골라인을 넘을 뻔했는데 유상윤한테 막혔고, 후반 10분 이주영, 이동수로 이어지는 슈팅이
수비 맞고 들어가지 않은 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양팀 후반 막판 찬스를 주고받으면서 득점을 노렸지만 끝내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수비의 중심을 두고 역습을 노리는 양팀 모두 이 같은 컬러로 임하다 보니 큰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약간 좀 지루한 느낌이 나는 네.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4-2-3의 분수령으로 이어졌던 대결에서 양팀 모두 승점 1점에 그치면서 망자가 앞서 이 포항 제주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6위 제주의 추격을 허용하게 됐고요. 이날 KUM 저는 인천의 김동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비해서 이 후반기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김동민은 이날 전반기 좋았을 때 모습이 나왔거든요. 특유의 이 잘라내기 수비가 돋보였는데 지상 경합 100%, 태클 100%, 클리어링 4회, 인터셉트 8회, 차단 6회, 블락 4회 등 수비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9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울의 슈퍼매치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관중의 열기는 슈퍼했고 경기력과 경기 내용은 슬펐다.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 선수들의 몸싸움만 놓고 보면 좀 치열한 느낌이지만 축구는 이제 공을 주고받고 뺏고 뺏기는 스포츠라는 점에 볼 때 슈퍼매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도 두 팀이 모두 원치 않는 0대0이었습니다. 최근에 제 기억에 슈퍼매치가 0대0이 있었나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많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0대0이 2018년 4월이었고요. 4년 전이에요? 맞습니다. 4년 더된 건가요? 네, 그리고 스플릿 도입 이후로 따졌을 때는 2015년 6월까지 포함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은 꾸준히 골도 많이 나왔던 그런 매치였는데 좀 지루한 어떤 공방전이었습니다. 0대0 나온 이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양팀 모두 골을 못 넣었고 일단 골을 잘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라인업부터 보면 서울의 의지가 좀 담겨있죠. 대구와의 FA컵 이어서 3백을 빼들었습니다.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존에 있던 빌드업 이게 좀 매끄럽지 않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스마르의 복귀 그리고 김주성의 전역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3백 효과를 좀 누리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수원은 부상당한 골키퍼 양영모 대신 노동건이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을 했고요. 오영규와 전진우가 투톱을 맡으면서 왼쪽 날개로 마나부가 2달여 만에 선발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반은 수원 쪽 찬스가 더 많았습니다. 초반에 불트위스 오버래핑에 이어서 크로스가 넘어왔고 전진우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는데 옆금으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수원 쪽이 좋았는데 이후에 이제 측면을 이용해서 흔들었지만 방점을 찍지 못했습니다. 32분 첫 번째 이슈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상민 선수의 부상입니다. 공을 다투다 팀 동료인 일류첸코와 부딪혔죠. 그러면서 왼쪽 눈 위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붕대를 감고서도 이제 끝까지 뛰고 나왔는데요. 경기 후에 그 봉합을 했다는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선수를 그냥 말 나온 김에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는 아픈 상태로 뛰는 거를 투혼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제가 플러스를 준 게 아니고 그냥 다친 거 빼고 봐서도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 비프로 11 기준의 평점이 양팀 통틀어서 가장 높은 7.0점이었고요. 공중볼 성공 6회 최다였습니다. 클리어링 12개, 블락 4개, 인터셉트 5개를 기록했고 전진 패스도 가장 많은 36개, 수비와 패스 연결해서 홈잡을 데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에 서울 조영욱이 두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다 놓칩니다. 여기에 이제 후반 19분 두 번째 이슈가 터지는데 일류첸코와 이기재가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오영규가 다툼이라는 이유로 경고를 받습니다. 이게 결국 스노우볼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 시간에 오영규가 문전 침투하다가 윤종규와 엉키면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주심은 오영규에게 경고를 내밉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판단인데 VAR 보고 돌아와서도 원심을 좀 유지하면서 결국 오영규는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이날 승리하지 못한 것 플러스 다음 경기에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좀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수원은 공개적으로 일단 그 사후 감면이 되길 바란다는 좀 의지를 나타냈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이종성 선수도 다음 경기에 누적 경고로 나서지 못하는 데미지가 엄청 크군요. 네, 데미지가 좀 많이 생긴 그런 경기였습니다. 수원은 3경기 남겨두고 강등 플레이오프권인 10위에 머물렀고요. 대구가 같은 라운드에서 이기면서 승점차가 3점으로 벌어졌습니다. 8위 서울도 9위 대구에 1점차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김천 성남전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성남은 뮬리치 전방에 세웠고요. 구본철, 심동훈, 김민혁
그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권항규가 근 한 달 만에 돌아오면서 연재훈, 최지묵과 3백을 구성했습니다. 김천도 잔류 가능성 높이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김트리오죠. 김지현, 김경민, 김한길 최근에 폼이 가장 좋은 공격수로 공격을 꾸렸고요. 이영재, 권창훈은 벤치에 아껴뒀습니다. 초반 기세를 몰아붙인 건 이제 성남이었습니다. 윌리치가 확실히 몸이 가벼워 보였는데 1대1 찬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운 찬스였는데 놓칩니다. 골키퍼에서 막혀서. 그런데 28분에 더 어려운 슛을 성공을 시킵니다. 김민혁의 헤더 패스를 받아서 인스텝으로 득점을 하는데요. 공이 살짝 바운드된 상태였는데 발에 아주 제대로 갖다 대면서 이런 높은 수준의 골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전반은 성남이 1대0으로 앞섭니다. 근데 후반에 흐름이 김천 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이영재, 권창훈이 들어갔을 때 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날 볼 수 있었는데요. 김천은 전반에 슛이 3개에 불과했지만 후반에 슛이 13개로 늘어났고 유효슛도 4개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득점도 나왔는데 후반에 이제 김경민 이 선수가 이제 성남 킬러입니다. 올 시즌 이날 포함 성남 상대로 3경기에서 모두 득점했거든요. 이 김경민이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감차로 득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성남은 11위 김천과의 승점차가 생경기 남겨두고 10점으로 유지가 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2부로 강등이 됐습니다. 지난 3월 이제 5라운드를 통해서 최하위로 추락한 이후에 장장 216일 동안 줄곧 최하위에 머물면서 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담당 구단은 지난해 광주였고 올해는 성남이었는데 두 개 구단이 모두 강등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올해 행보를 돌아봤을 때는 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천은 이겼다면 10위를 탈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국 그 찬스를 놓치면서 1대1로 비겼고요. 이제 승점차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여서 남은 3경기 모두 승리해야 안정적인 잔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는 대구 수원FC전입니다. 대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가 홈에서 귀중한 승점 3을 더하고 잔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중 FA컵을 치른 대구는 체력 부담이 예상했지만 수원FC를 잡으면서 리그 3연승, 강등권 마지노선이 10위와 승점을 3점 앞선 9위를 지켰습니다. 수원FC는 계속해서 지금 잔류 확정에 실패하면서 불안한 7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대구는 FA컵에서 아꼈던 세징야를 다시 선발 라인업에 넣었고요. 징계에서 돌아온 이진영도 복귀를 했습니다. 수원FC는 라시 대신 김현을 선발 원톱으로 한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대구의 승리 공식이 그대로 통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록 보면 점유율 33대 67. 하지만 슈팅수 6대5, 유효 슈팅수 3대1. 점유율 내주는 대신 슈팅수에서 앞서는 경기는 여지없이 승리를 챙겼던 과거처럼 이날도 대구가 승리를 했습니다. 대구는 후방을 지킨 후 세징야를 중심으로 한 역습 혹은 세트피스에서 어김없이 슈팅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전반 21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카 뒤로 흐른 볼을 황재원이 잡아내줬고 고재현이 어느 틈에 나타나 마무리하는 이 대구 특유의 간결한 역습이 돋보였던 장면이고요. 고재현의 시즌 12호 포도 빛났지만 저는 황재원에게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날 KOM 하고 싶은데요. 올해 사실 대구가 우울했잖아요. 네.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선수가 황재원이다. 이날도 오른쪽 윙백, 중앙 미드필더로 오가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팀에서 가장 많은 28개의 패스와 7개의 공격 진영 패스를 성공시켰고요. 수비에서도 5개의 클리어링 그리고 4개의 획득 좋은 모습 보이면서 대구 공수를 이끌었습니다. 수원FC도 그냥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전반 30분 징계에서 돌아온 이승우가 멋진 골을 만들어내는데요. 김현과의 멋진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시즌 14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승우 이제 득점 선두 주민규와의 격차를 2골로 줄였습니다. 네. 이후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12분 홍정훈의 한 방으로 끝이 나는데요. 세징야의 프리킥을 조준우가 머리를 밀어주고 홍정훈이 골문 바로 앞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결승골을 만듭니다. 대구는 이 수비수들의 이 세리머니가 빛나는데 예전에 조준우 선수가 빅맨 세레머니였는데 이날 홍정훈 선수 라우드럽 세레머니 98년 프랑스 월드컵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미카엘이 아니라 브리안 라우드럽입니다. 네. 그 세레머니 펼치면서 이 자축을 했고요. 수원FC가 이 라스를 투입하면서 높이를 활용한 공격으로 동점골을 노리지만 정태혁 선수 이날 적절한 제어를 하면서 홈에서 중요한 3점을 대구가 챙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주중 펼쳐지는 36라운드 프리뷰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아마 가장 주목하는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11일 오후 3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시즌 마지막 동해안 더비 일단 흐름은 좀 상반이 됩니다.
포항은 파이널 라운드 2경기 모두 패했고요. 아직 3위 수성 여유가 있지만 더 이상의 패배까지 할 경우에는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반면 울산은 현대가더비 승리로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날 승리할 경우 100%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포항이 아무래도 이 더비 라이벌 팀 상대로 안방에서 우승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치열한 경기 예상이 되는데요. 이날 일단 변수는 낮 경기입니다. 지난 흰남노 휴유증 때문에 이 스틸야드에서는 야간 경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연속 홈 경기를 치르는 포항이 약간은 이 적응도 면에서 우세해 보이는 가운데 여기에 또 신진호 선수 돌아오고 저희가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수용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울산은 이 아마노의 공백도 좀 있고요. 일주일 새 3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체력적 부담이 있지만 제대로 동력을 얻은 만큼 반드시 승리의 우승을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포항이 승리를 했거든요. 때문에 이번 경기 향방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은 무승부하겠습니다. 포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도 무승부인데요. 상대가 포항이라면 그리고 사실상 승점이 1점이 필요한 울산으로선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11일 오후 7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제주전입니다. 4위부터 6위까지 승점 1점으로 묶여있죠. 4위 싸움이 점점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기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인천의 고민은 득점입니다. 4경기 연속 무득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지난 강원전에선 특유의 짠물 수비로 컨셉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날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빠진 이명준은 이제 복귀각을 재고 있고요. 누적 경고로 빠지는 델브리지 자리는 김광석 또는 오반석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제주는 최용준이 복귀하면서 최용준, 윤빛가람, 이창민 미들라인 다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주민규와 진성욱은 스타일이 다른 만큼 누굴 선발로 쓸지 남길 감독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 팽팽했고요. 제주는 특히 올 시즌 수도권 원정 경기에서 5승 2무 수도권 팀에 특히 강했는데 그 기세가 인천에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강민수와 김호규 두 수비 형님들의 활약이 중요해 보이는 경기로 생각됩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입니다. 인천의 전략은 우리가 못 넣으면 너희도 못 넣어일 것 같습니다. 그게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주승, 제주가 지난 경기 승리로 흐름을 탔을 것 같다가 제 예상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전북 상처가 큽니다. 현대가 더비를 통해서 이번 경기 뛰지 못하는 선수가들이 많습니다. 김상식 감독 일단 누적 경고로 벤치에 앉을 수 없고요. 팀 공격의 본체와도 같은 바로우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습니다. 홍정호도 퇴장으로 뛸 수가 없고요. 한교원 선수도 이 타박에 이은 뇌진탕 증세로 쉽지 않고요. 맹성홍 선수도 뇌진탕에 또 골절까지, 네. 광대뼈 골절까지 있다고 합니다. 김진수도 햄스트링이 완전치 않고요. 거의 베스트 11의 절반 이상이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아직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승 경쟁이 사실상 멀어졌기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앞서 3시에 열리는 포항 울산전에서 울산의 우승이 확정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북의 상황입니다. 네. 아침 진출을 노리는 강원은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최근 원정에서 4승 1패로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전북이 뒷공간에 취약했던 것을 이용해서 반전을 노릴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하겠습니다. 역시 전북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좀 힘이 빠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예상은 강원 승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살짝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포함해서도 동기부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 20, 12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30분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 수원과 대구전입니다. 이 경기의 주제는 공백을 메워라쯤 될 것 같습니다. 수원은 슈퍼매치 여파가 주중 경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병헌 감독이 큰 선수라고 표현한 오영규가 퇴장 징계로 빠지고 핵심 미들 이종성도 결장합니다. 오영규도 오영규인데 저는 중심을 잡아주던 이종성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선수가 딱히 없었던 팀이 수원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구도 빠진 선수가 있습니다. 제카입니다. 직접 득점은 이제 세징야 고재현보다는 떨어지지만 득점 관여도는 누구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득점 1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격에서 높이와 연계가 모두 되는 그런 선수 없이 대구가 어떻게 공격을 풀어낼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수원 전진우와 대구 고재현으로 하겠습니다. 두 99년생들의 활약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예상은 무승부입니다. 수원의 무실점 습관 그리고 대구의 안 좋은 원정 성적 등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대구 승리. 대구가 제대로 흐름을 탔습니다. 네,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 김천전.
올 시즌 맞대결은 1승 1무 1패 팽팽했습니다. 최근 흐름은 서울이 리그 패패무, 김천이 승무무, 김천이 조금 더 좋습니다. 서울은 일주일 동안 치르는 세 번째 경기인 만큼 체력이 최대 관건인데요. 특히 슈퍼매치에서 측면 공격수인 측면 수비수인 김진야 선수가 허벅지 근육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일과 11일에 상태를 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선수는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이 있지만 출전이 가능한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정현철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김천은 누적 징계 마치고 돌아오는 이제 측면 수비수 강윤성이 돌아오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강성진과 김천의 김경민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은 최근에 시니어 공격수 중에는 딱히 눈에 띄는 공격수가 없다는 점에서 그나마 강성진이 좀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단히 움직여주는 게 눈에 띄고요. 김경민은 2경기 연속골, 9월 이후에 3골입니다.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가장 기대되는 김천 선수, 바로 김경민 선수입니다. 지난 서울전에서 선제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제 예측, 이번에 무승부가 많은데요.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안익수식 3백에 김천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무승부요. 김천이 쉽게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 경기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성남의 경기. 수원FC 올 시즌 성남을 상대로 1무 2패 승리가 없었습니다. 수원FC가 이 파이널 A로 못 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반드시 잡고 싶어합니다. 김도현 감독이 지난 성남과 수원의 경기를 직접 관전하기도 했고요. 이 성남전에서 승리할 경우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FC 이번 경기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지난 대구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이승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성남은 이미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올 시즌 11패나 당하면서 부진했던 원정이거든요. 하지만 이 정경원 감독 대행이 이제 승부가 아닌 자신의 색깔을 좀 주기 위해서 큰 변화를 준다면 의외의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날 경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예상은 수원F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역시 수원FC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이유로 수원FC 승을 찍겠습니다. 자, 35라운드 리뷰와 36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